지우 앞에서 그만 좀 해요. 제발. 그만해요. 지우? 우리 아들 앞에서 이 꼴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재훈 씨는 술병을 식탁에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고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고 지우는 방문 틈 뒤에서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젠 이 지옥을 끝내야겠다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었던 시간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 익숙할지도 모를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이제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정자동에 사는 38살 정서윤이라고 합니다. 올해 6살인 아들 지우와 함께 살고 있고 결혼한 지는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누군가의 딸이자 친구였고 일을 하며 저만의 삶을 꾸려가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모든 건 제 자리에서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시댁에서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었고 그 안에서 저는 조용히 맞추며 감사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남편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그래서 참고, 배우고, 맞추다 보니 저 자신이 사라졌더라고요. 처음엔 남편도 시댁도 이해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게 말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네가 문제야. 엄마가 참으라는데 넌 왜 그렇게 예민하니? 아무도 제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지우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요. 그 아이의 마음까지 다치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지우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밤마다 왜 울어? 엄마 팔도 아파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괜찮은 척하면 아이는 모를 거라 믿었는데 그 아이는 저보다 훨씬 먼저 저희 상처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삶을 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디자인 회사에 다니며 제 이름으로 된 첫 월급으로 아버지 외식도 시켜드리고 작지만 정성 담긴 선물도 챙기던 그런 평범한 딸이었죠. 아버지는 항상 무뚝뚝했지만 말없이 믿음을 주는 분이셨고 엄마 없이 저를 키우느라 애쓰신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결혼은 사랑이라기보다 좋은 사람 같아 보여서라는 이유로 시작됐습니다. 재훈 씨는 말이 없고 점잖았고 무엇보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는 제안도 처음엔 가족이 될 준비가 잘 된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시작부터 저희 독립적인 삶을 지우는 말이기도 했죠. 결혼식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네가 맞춰야 해. 시댁 식구들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조용히 배워. 그 말이 그저 조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워야 하는 일은 집안일부터 음식, 입는 옷, 말투까지 모든 것이었습니다. 설거지에서 고춧가루 양까지 그분 기준에서 한치라도 어긋나면 친정에서 제대로 배운 게 없긴 하지 뭐. 엄마 없이 컸다더니 라는 말이 따랐습니다. 시누이는 마치 감시자처럼 들락날락하며 엄마한테 좀 배우세요, 언니. 라는 말을 무심히 툭툭 던졌고 시어머니는 그런 딸이 기특하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서늘하던지요. 재훈 씨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늘 피곤하다며 말도 없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저녁을 차리면 핸드폰만 보며 한마디 했죠. 반찬이 좀... 이건 아버지 살아계실 땐 절대 안 먹던 거잖아. 그러고는 말없이 술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는 회식 없는 날에도 혼자 소주를 들이켰고 그러다 점점 손찌검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재훈 씨가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하잖아.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내가 좀 더 잘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나한테 말대꾸야?
넌 우리 가족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녀. 그 말들이 저를 점점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우가 걷기 시작하던 무렵, 재훈 씨는 난 이렇게 안 컸어. 애 교육을 너무 내 식대로 하지 마. 우리 집은 방식이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말에 조심조심 아이를 키우려 애썼고, 아이 앞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지우는 어느 날 제 팔에 난 멍을 만지며 엄마 아파요? 라고 물었고, 저는 그저 괜찮아. 다 나았어라고 했지만, 그날 밤, 지우가 이불 속에서 몰래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이는 모르지 않습니다. 엄마가 우는 걸, 엄마가 아픈 걸,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마음을 정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퇴근한 재훈 씨는 말없이 현관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벗어던지듯 내려놓고 거실로 향하더니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무심히 식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지우 재우고 부랴부랴 저녁상을 차리던 중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긴장이 훅 들이닥쳤습니다. 이런 날은 되게 평온하게 끝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늘 회식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돌아온 건 대답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그저 혼자 소주잔을 따르고 마시고 다시 따르기를 반복하는 손. 한참 지나서야 잔을 비우던 재훈 씨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넌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면서 사냐?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지우 돌보느라라고 대답하려던 순간 그의 숟가락이 식탁을 강하게 내리쳤고 큰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핑계 대지 마. 우리 엄마는 애들 키우면서도 아버지 뒷바라지, 시댁 제사까지 다 챙겼어. 그 말에 놀란 지우가 방문 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고 아빠 무서워.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재훈 씨는 오히려 더 흥분하며 외쳤습니다. 애 앞에서 이 꼴 만들고 싶었냐? 너만 아니었으면 나 지금 이 모양 이 꼴 안 됐어. 승진도 밀리고 맨날 눈치 보게 만든 게 누군데? 넌 입만 열면 말대꾸고 내가 뭘 해도 불만이지. 나한테 맞춰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그 순간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빈 유리잔을 벽 쪽으로 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깨진 유리 조각이 튀었고 저는 반사적으로 지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문 뒤로 숨어 있었지만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죠. 그 순간 튄 유리 파편 하나가 제 손등을 스쳤고 따끔한 통증과 함께 선홍색 피가 맺혔습니다. 얼어붙은 상태로 손을 바라보다가 유리 조각 근처로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놀란 마음에 화장실로 가서 지혈을 하며 거울을 봤는데 손보다도 제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 상처는 며칠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의식 중에 피가 맺힌 제 손등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재훈이가 그렇게까지 화낼 정도면 네가 진짜 잘못한 거지. 제가 대답도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물을 마셨고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니네 집에서 네 멋대로 컸다고. 여기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이 집은 내 멋대로 사는 데가 아니야. 저는 입을 다문 채 물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지우가 아빠 눈치만 보게 만든 것도 사람들 눈치까지 보게 만든 것도 결국 네가 만든 결과 아니니? 잠시 멈칫한 시어머니는 얄밉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민감하게 굴 거면 애 데리고 친정 가서 사는 게 낫지 않겠니? 아니면 이혼이라도 하든가. 그 말은 그날 밤의 충격보다 더 깊게 박혔습니다.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 나도 모르게 끓고 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겉으론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서 저와 지우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창밖을 보는 시간이 늘었고 저는 집안일에 더 몰두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묻어지지 않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재훈 씨는 또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회사 동료와 싸웠다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짜증을 냈습니다. 왜 문 안 열어? 언제부터 이렇게 버릇없어졌냐 너?
그 말에 저는 조심히 다가가 지우 자고 있어서라고 말했지만 그는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나 우습게 보냐? 말대꾸 좀 그만해. 그날 밤 그는 제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더니 욕설을 퍼부으며 벽 쪽으로 강하게 밀쳤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히는 순간 숨이 턱 막혔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거실에 놓인 플라스틱 장난감 상자를 발로 걷어차며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 때문인데?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충격에 팔뚝과 어깨를 감싸며 일어섰을 땐 피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등엔 긁힌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파랗게 번지는 멍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옷장 앞에 서서 긴 소매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옷소매를 걷다가 팔에 든 멍을 본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또 아빠가 화낸 거야? 또 밀었어? 저는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써 웃었지만 엄마 팔 많이 아파요? 라고 묻더니 잠시 후 엄마, 아빠 너무 무서워. 또 소리 지르면 어떡해? 라고 말하며 제 팔을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버텨내는 척하는 것조차 이젠 무의미하다는 거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애가 왜 자꾸 입을 닫고 다녀? 엄마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팔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팔 좀 멍든 거 가지고 그걸 또 숨기긴 뭘 숨겨. 네가 남편 기분만 잘 맞췄어도 안 맞았겠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서려 하자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요즘 너 너무 건방져졌어. 친정에 뭐 기대는 거 있어? 혹시 뭐라도 물려줄 줄 아는 모양인데 쥐뿔도 없는 집구석에서 나올 게 있어야지.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쏟아내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목소리는 끝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든 지우를 바라보며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이가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언니, 나 요즘 오빠 걱정돼서 들렀어요. 처음엔 걱정하는 척 다가왔지만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는 달랐습니다. 진이야, 네 새언니 시집 올 때부터 아무것도 못하더니 여지껏 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맞대가리도 없고 말이야. 재훈이가 벌어다 준 돈은 다 어디다 쓰고 없는 건지 집 안 꼴은 날이 갈수록 더 엉망이야. 요즘 반찬 봐봐. 김치 한 조각에 멸치 몇 마리 덜렁. 고기 반찬은 그림의 떡이지. 신우이는 가볍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엄마, 요즘 오빠가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잖아요. 새언니가 좀만 더 눈치 있게 살았으면 그럴 일도 없었을 텐데. 분위기도 무겁고 살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결혼은 좀 있는 집이랑 하라고. 사람도 넉넉해야 대화가 되고 사는 맛도 나지. 아휴, 우리가 무슨 복이 없어서 이런 며느리를 받는지 몰라. 그들의 대화는 분명 제 앞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게 시선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돌려 말하는 척하면서도 하나하나가 저를 찌르려는 듯한 말뿐이었습니다. 신우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왜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지 알 것도 같아요. 집 안 공기도 너무 답답하고 정리도 안 되고. 언니가 친정에서 받을 게 많았으면 오빠도 요즘 직장 생활 덜 힘들었을 거예요. 승진도 어렵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요즘 자꾸 속상해하세요. 언니가 와서 우리 가족 다 어그러졌다고. 예전엔 웃음도 많고 식탁 분위기도 달랐는데 지금은 뭐 늘 싸늘하대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하루가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았던 기억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만 가는 상처들, 말하지 않아도 선명한 그 흔적들은 점점 제 안에서 복수의 신호처럼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지우가 깰까봐 최대한 소리를 죽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오고 가슴이 답답해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지만 울음을 삼키려 애썼습니다. 고개를 돌려 베개를 끌어안고
온몸을 떨며 이불 속에서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셔터를 누를 힘도 기록을 남길 여유도 그날따라 없었습니다. 결혼 10년, 고작 이런 평가를 듣기 위해 살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당해온 가정, 가족, 삶의 무게가 단 몇 마디 비아냥으로 무너지는 걸 보며 제 존재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했다는 그 서늘한 감정이 말이죠. 며칠 후, 지우와 저는 주말을 맞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앉은 지우는 아무렇지 않게 툭 내뱉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우리 엄마 밤마다 울어요. 우리 엄마 진짜 많이 울어요. 밤마다 조용히 울다가 요즘은 그냥 식탁에 앉아서도 울어요. 지우 말이 다 사실이냐? 그동안 아빤 내 웃는 얼굴만 믿었어. 근데 그 웃음 뒤에 뭐가 있었던 거니? 도대체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서윤아. 아빠한텐 숨기지 마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 하지만 널 위해서 이젠 내가 뭘 좀 해야겠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제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전 직장 동료 중 변호사를 조용히 만나셨고 동네 공인중개사에게도 최근 부동산 상황을 알아보셨습니다. 지우 교육비 명목으로 새 통장을 만들고 오래된 예금 증서들도 다시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디에도 표시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제 쪽으로 방향을 틀고 계셨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시어머니가 단골 반찬 가게 아주머니들과 이런저런 수다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 가게에서 계란을 고르던 중이었고 그 대화가 그대로 제 귀에 꽂혔습니다. 어머, 서윤 씨 친정이 생각보다 괜찮대요. 재훈이 장인이 퇴직하곤 취미생활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부동산도 꽤 가지고 계시다더라고요. 그러게요. 여기저기 땅도 좀 있고 지우 교육비도 전부 따로 챙겨줬다던데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식탁에 앉아 저를 슬쩍 떠보듯 물었습니다. 요즘 친정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니? 뭐 하시는지 몰랐는데 꽤 알뜰하시더라.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다음 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지우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아무 예고도 말 한마디도 없이. 서윤아, 그동안 엄마도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 아들 요즘 술도 끊고 진심으로 반성도 하고 있어. 괜히 오해만 쌓인 것 같아. 애 앞에서는 좀 풀고 살자. 가족끼리 이렇게 살 순 없잖니? 며칠 후 재우는 퇴근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어. 술만 마시면 괜히 너한테 화풀이하고 쓸데없는 말로 상처 주고 그게 다 내 못난 성질 때문이었어. 그날 유리컵 던진 것도 그 후에 했던 말들도 다 기억나. 지우가 다 보고 있었는데 난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밤마다 그 생각에 잠도 안 오고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술도 끊었고 상담도 받아볼 생각이야. 제발 한 번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우를 위해서라도. 제발. 저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지우 때문에 말 거는 거면 그만해요. 난 그 말 예전에 다 들었어. 며칠이 지나고 어색하게나마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에 등기우편이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평소엔 재훈이 먼저 챙기곤 했지만 그날따라 제가 먼저 확인한 게 어쩌면 다행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뜯자 등기 봉투 안에는 최근 등기 변경 사항이 적힌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과천 단독주택의 일부 지분이 시어머니 명의로 넘어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걸 옮기신 거지? 그날 저녁 또 다른 말이 저를 덮쳤습니다. 재훈 씨, 요즘 표정 많이 좋아졌던데요? 장인어른한테 뭐 받는다는 얘기 돌던데요. 재훈 씨의 동료가 우연히 제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유치원 앞에서 마주친 동네 이웃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시댁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윤 씨 친정이 재산도 좀 있고 지우 위해서 다시 잘해보겠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서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제서야 며칠 전 시어머니의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피부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이었어. 저는 거울 속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한 척, 울먹인 척, 다 결국엔 돈 때문이었구나. 잠시 뒤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빠, 나 이젠 진짜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제 말을 조용히 들으시던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신 뒤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 말 기다렸어.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재훈 씨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양복에서는 진한 소주 냄새가 났고 눈빛은 흐리멍텅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비닐봉지에서 꺼낸 소주병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듯 봉지엔 마른 안주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곤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밥 차렸어! 말끝은 짧았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지우 먼저 먹이고 치웠어. 당신 늦을 줄 알았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우는 식탁 옆 의자를 걷어차듯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무슨 남의 집 식객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지우가 배고파해서 먼저. 넌 늘 그렇게 말대꾸부터 하잖아. 말대답 안 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냐? 그 말과 함께 재훈 씨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사람이니까 이러고 살지. 팔목을 비틀듯 움켜쥐며 저를 거칠게 끌고 가더니 등 뒤로 밀쳤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거실장 모서리에 팔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퍼지는가 싶더니 팔꿈치 쪽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채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재훈 씨는 저를 내려다보며 씹듯이 말했습니다. 너 같은 게 뭘 잘했다고 맨날 말대답이야? 저는 일어서려다 고개를 떨구었고 팔에 쿡쿡 찌르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지우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무서워. 하지 마. 엄마 울어요. 아빠 하지 마. 지우의 울음 섞인 외침에 재훈 씨는 한 발짝 물러섰지만 그 눈빛엔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피로 젖은 소매를 움켜쥐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지우야, 엄마 안 아파. 그러나 지우의 손은 제 멍든 팔을 움켜쥐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그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지우가 제 다리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파요? 아빠 무서워 싫어. 그 소리에 재훈 씨는 멈칫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후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팔을 꿰매는 처치를 받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앉아 제 팔을 바라보셨습니다. 피 묻은 소매와 멍 자국 위에 덧씌워진 붕대를 보시곤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이제 더는 안 된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때문이야. 내가 좀 더 참았으면 지우가 이런 꼴 안 봤을 텐데. 아버지는 제 말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 손을 잡고 오래도록 가만히 계셨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네가 너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젠 내가 해야지.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아버지는 말없이 제 팔의 붕대를 바라보셨습니다. 얼굴에 드러난 멍, 팔꿈치에 꿰맨 자국,
지우의 떨리는 눈동자. 아버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이거 찍어두자. 조용히 말씀하시곤 휴대폰을 꺼내 붕대와 멍든 팔, 피 묻은 소매를 하나씩 사진으로 남기셨습니다. 진단서도 떼야겠다. 병원에 기록 남아있을 테니 요청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나도 조금씩 모아왔어요. 혼자서라도 뭔가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녹음한 것도 있고 멍든 사진도 찍어뒀고 동네 병원에서도 치료받았던 기록 있어요. 아버지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버텼니? 이웃 아주머니도 몇 번 물어보셨어요. 내가 웃는 척해도 팔에 멍든 거 보고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지우 유치원 선생님도 상담 때 살짝 말하더라고요. 지우가 엄마 걱정하는 얘기를 자주 했대요. 그래서 더 겁났어요. 이게 점점 밖으로 새어나가는구나 싶어서. 며칠 후 아버지는 지우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날 밤 봤던 일 기억나니? 지우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울고 있었어요. 아빠가 소리 지르고 팔도 세게 엄마 넘어졌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지우를 안고 천천히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괜찮아, 그 말 엄청 잘한 거야. 지우는 엄마 지켜준 거야. 그날 이후 아버지는 과거 직장 인맥을 다시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역 공무원, 공인중개사, 그리고 오래 알고 지낸 신문사 후배. 조용한 밤, 아버지는 서랍 속에 보관하던 오래된 검정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수첩 안에는 사람들의 이름, 번호, 짧은 메모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씩 연락을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며칠 사이 책상 위에는 병원 진단서, 사진, 통화 녹음, 유치원 상담일지, 사본까지 하나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그 한마디가 마치 전쟁을 앞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이젠 정민준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 진단서를 들고 아버지 댁에 들렀습니다. 말없이 서류를 받아든 아버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 한 손에 움켜쥔 채 말했습니다. 지금 집에 누가 있지? 시어머니랑 지우 아빠 있을 거예요. 가자. 아버지는 단 한 마디만을 남기고 곧장 시댁 쪽으로 차를 돌리셨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버지의 눈빛은 굳어 있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엔 재훈 씨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앞에 천천히 걸어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제 딸 팔에 난 멍 자국, 피 묻은 옷, 병원 진단서, 그리고 당신 아들 목소리도 들어있어요. 재훈 씨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거 제가 술 좀 마시고 실수였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재훈을 바라보다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실수가 내 딸의 삶 전체를 짓밟았어. 그 실수 하나로 내 손자 앞에서 한 사람을 완전히 부숴버렸다고. 재훈은 도리어 짜증 섞인 말투로 대받았습니다. 그깟 멍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도 지우 아빠잖아요. 저도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의 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깟 멍 하나? 정확히 오른쪽 뺨을 향해 내리꽂힌 아버지의 손. 재훈은 중심을 잃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건 그 멍 하나 값이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여긴 우리 집이라고요. 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집이라고요? 그럼 여긴 가족이 있어야죠. 사람을 때리고 덮고 침묵으로 가리는 게 가족입니까?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 안에 사본 하나를 재훈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이혼 소송 서류고 다음은 접근 금지 명령입니다. 넌 내 딸한테서 꺼져. 그리고 인생도
이제 다시 써라! 그 말과 함께 아버지는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날의 문소리는 제가 결혼식 날 집을 나설 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묵직했습니다. 며칠 후 재훈 씨 앞으로는 법원에서 정식 이혼 소송 접수 확인서와 접근 금지 명령 통지서가 송달됐습니다. 이미 전달한 소장 외에도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목록은 모두 증거 자료로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모든 과정을 진행하셨고 저는 그저 변호사와의 미팅에 참석하며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신과 진단까지 받아두셨으니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명확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재훈 씨의 연락은 끊겼고 시어머니는 혼자 찾아와 말했습니다. 서윤아, 아무리 그래도 지우는 우리 집 손자잖니? 아이한테서 아버지를 뺏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저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자요. 지우한테 폭력 휘두르는 사람 곁에 두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내가 재훈이를 잘못 키운 것도 있지만 그 아이가 요즘 정신이 좀 안 좋아. 상담도 다니고 있더라. 병원에도 다녀왔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요. 사람 하나 망가뜨리고 나서야 후회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피하며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법원에서 내려온 임시 명령으로 재훈 씨는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 이수와 정신과 외래 치료 이행 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엔 관련 사실이 일부 알려지며 그는 장기휴직에 들어갔고 직장 내에서 그의 존재는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더 이상 이웃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시장에서도 멀어진 듯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우 손을 잡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10년의 시간도 함께 닫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아빠 명의로 돼 있던 적금하고 옛날에 사놨던 상가 계약서 복사본이야. 지우 교육비야 이미 정리됐고 이건 네가 새로운 삶 시작할 때 조금이라도 힘댔으면 해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내 삶을 살아라. 넌 충분히 해냈어.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너져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새 집은 분당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창 너머로는 작은 공원이 보이고 아침이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동네였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저는 지우 방 커튼을 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살짝 스며들자 지우가 방 한가운데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냄새 좋아? 우리 집 냄새야. 그 말에 저는 커튼을 잡고 있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을 지우 입에서 들은 순간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지우는 어느새 책상 위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엔 환하게 웃는 엄마와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아빠도 할머니도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지우와 같이 밥을 먹고 책을 읽고 햇살이 기울어질 때까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삶이란 건 그렇게 이어졌고 저는 서서히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겠지만 저에게는 그 하루가 기적 같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저를 무너뜨리는 흉터가 아니라 저를 지켜준 증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제 작은 목소리가 닿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너지고 있다면 너무 오래 참고만 있지는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어요. 지우가 방 안에서 묻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엔 김치볶음밥 해줄 거야? 응, 김가루랑 참기름도 듬뿍 넣어서. 저는 대답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오랜만에 제 입가에 아주 자연스럽게 번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작은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을 담아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